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7일 오전 10시 57분입니다. 저는 어제 오전까지 책을 읽고 미디어북을 하고 오후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계속 푹 잤는데 그러고 나서도 몸이 계속 안 좋았습니다. 온몸이 쑤시는 느낌, 몸살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으니까 냉방병에 걸린 건가 싶기도 하고 날씨가 무척 덥죠. 그래가지고 고생 좀 하다가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여름에, 더운 여름에 건강 상하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덥네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에어컨을 틀 때 꼭 젖은 수건이라도 걸어가지고 습기를 좀 유지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에어컨을 키면 아무래도 건조해지기 때문에 건강 상할 수가 있습니다.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이 여름이 얼른 지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자, 매년 여름 너무 힘들죠.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칼 세이건의 책에서 환경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좀 다뤘었는데 확실히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서 어떻게든 지구가 더 이상 온난화되는 거를 좀 최소한 늦추거나 막는 그런 범세계적인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범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어제 몸이 좀 힘들어요. 여름에는 컨디션 조절하기가 참 힘듭니다. 자, 오늘 추계시대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추계시대 참 오래 하고 있죠. 이제 500페이지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좀 남았습니다. 4분의 1 정도 남았을까요? 남았기 때문에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또 다른 책 넘어가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칼 세이건의 에필로그도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좀 내 몸에 대해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든지 몸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지식이 있어야 제가 제 몸을 좀 잘 컨트롤해서 잘 쓰고 갈 수 있도록 쓰는 날까지 아주 요긴하게 쓰고 갈 수 있도록 지식을 좀 탑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찾아서 라는 책입니다. 에릭 캔델 지음, 전대호 옮김, 노벨상을 수상한 위대한 천재 과학자 에릭 캔델의 삶을 통해 보는 뇌와 기억의 과학. 미국 국립 아카데미가 뽑은 2007년 최고의 책,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선정 2006년 올해의 책, 랜덤 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에드워드 오 윌슨, 통섭의 저자가 과학사, 기초생물학, 에릭 캔델의 눈부신 연구 인생을 종합한 찬란한 작품 하면서 아주 극찬을 했어요. 20세기 생물학의 혁명적 발견에서 21세기 새로운 정신과학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석학 에릭 캔델의
지적 여행을 따라 인간의 학습, 기억, 자아의 비밀을 밝힌다. 아주 흥미롭네요. 중고 보시다시피 중고책인데 흥미롭습니다. 근데 책을 지금 좀 많이 사다 놔서 어떤 책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있어요. 뇌과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우주라든지 좀 쉬운 책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8장 철학의 모험, 추계시대 8장 철학의 모험, 기원전 400년에서 300년경 전문이 있습니다. 장자는 묵가와 육아에 짜증이 났다. 그들이 자존심으로 터져나갈 듯한 태도로 오만하게 자신들에게 세상을 구할 사명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정치는 인간 본성을 바꿀 수 없다. 왕이나 정치가가 백성의 생활에 간섭하면 어김없이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장자는 다스리지 않음, 무위지치 다스리지 않음을 믿었다. 사람들에게 인간이 만든 법칙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잘못된 일이었다. 그것은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잘라서 짧게 줄이거나 말머리에 고삐를 씌우거나 소의 코를 뚫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글쎄요, 100%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심오한 철학적 기본 바탕은 있는 얘기처럼 들리네요. 보자. 이제 장자. 꽤 깁니다. 장이. 장자, 해자, 장자, 맹자 이렇게 나오는데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자의 역설, 장자의 무위, 맹자의 자해. 기원전 4세기에 중국의 경제와 정치는 놀라운 속도로 변화했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제후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원정에 들어갈 자금이 필요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 경제를 장려했다. 경제를 장려했다. History of Chinese Civilization. 기원전 5세기에 중국인은 철을 주조하는 법을 발견했으며 강력한 철제 도구로 방대한 산림지대를 개간할 수 있었다. 기원전 4세기 말에도 웨이허 계곡, 청두 분지, 중원은 계속 개간되었다. 농부들은 걸음을 치고 여러 종류의 토양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고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빼는데 가장 좋은 때를 판단할 수 있었다. 수확량이 늘었으며 파괴적인 전쟁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했다. 새로운 계급의 상인들이 생겨나 제후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주물 공장을 건설하고 광산을 개발했다. 진취적인 상인들은 커다란 교역 제국을 건설하여 물자를 한반도 북부, 초원지대, 심지어 인도까지 가져갔다. 그들은 직물, 곡물, 소금, 금속, 모피, 가죽을 거래했으며 장인, 중개인을 점점 더 많이 고용하고 수레와 배도 이용했다. 이제 읍성은 단순히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수도가 아니라 교역과 산업의 중심이 되어 주민 수천 명이 모여 살았다. 봉건시대에 궁이 있는 작은 읍성들의 성벽은 길이가 불과 450여 미터밖에 안 되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읍성의 성벽은 길이가 3km가 넘었다. 기원전 4세기에 제나라의 수도 임치는 중국에서 가장 큰 읍성이었는데 주민이 30만 명이었다. 이곳에서 왕궁에 예속되지 않은 장인과 공예가가 새로운 도시의 계급으로 등장했다. 부자들은 새로운 사치품을 즐겼으며 그들을 위한 오락산업도 번창했다. 제나라의 제후들은 중국의 지도적인 학자들을 후원했다.
기원전 357년에는 임치의 서문인 직문 근처에 학궁이 생겨 사에 속하는 학자들이 푸짐한 장학금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직하지학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직하지학. 벤자민 The World of Thought in Ancient China.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즐겼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조상들의 제의화된 삶과 많이 다르다는 점을 자각하며 불편해했다. 크고 성공적인 나라의 제후들은 이제 의식의 속박에 얽매이지 않았다. 통치자들은 왕의 예가 요구되는 무위 대신 열정적으로 야심만만한 정책을 추구했으며 권력을 독점하는 데 열중했다. 기원전 4세기 초 위나라 왕은 세습귀족과 고관들을 보수를 받는 관리들로 대체하여 새로운 관료제도를 도입했다. 과거의 행정직은 큰 가문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왕이 자신의 관리를 선택할 수 있었다. 복종하지 않으면 쫓아내면 그만이었다. 불만을 품은 정치가들은 바로 귀양을 보내거나 처형했다. 다른 나라들도 위나라의 예를 따랐다. 정치는 매우 위험한 게임이 되었다. 제후들은 가끔 도학자들의 자문을 구했지만 상인들에게 훨씬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의 정책은 점차 새로운 상업적 에토스의 빈틈없는 실용주의와 계산을 반영하게 되었다. 경제 호황은 불평등을 심화하고 심각한 사회적 분열을 일으켰다. 농민은 정기적으로 군대에 끌려가 가정과 경작지로부터 멀어졌다. 일부는 농부로서 성공을 하기도 했으나 일부는 빚을 지고 자기 땅에서 쫓겨났다. 통치자들은 농민이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고 땔감을 모으던 많은 늪지와 숲을 가로챘다. 마을 공동체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많은 농민이 어쩔 수 없이 공장이나 주물 공장에 들어가 노동자가 되었다. 일부 귀족 가문은 망했고 작은 구식 제후국은 늘 멸망을 위기에 시달렸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커다란 공허가 생겼다. 합법적인 것은 무엇이고 불법적인 것은 무엇인가? 초나라의 왕족이자 시인인 구론, 기원전 343년에서 278년은 그렇게 물었다. 이 나라는 실망의 진창이다. 순수한 것은 이제 없다. 밀고자들이 찬사를 받는다. 귀한 집안의 현자들은 명성을 잃었다. 쿠런은 그의 군주에게 성인의 자문을 구하여 도로 돌아오라고 간청했지만 퇴짜를 맞고 추방을 당하여 명라수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멋진 신세계와 아무런 관련을 맺고 싶지 않아 숲으로 물러났다. 은자들은 한동안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는 쪽을 택했다. 공자도 이런 은자들을 몇 사람 만났는데 그들은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공자의 시도를 조롱했다. 논어에 나오는 얘기네요. 이 은자들은 인도의 출가자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들은 그저 조용한 생활을 원했다. 그러나 일부는 도덕의 높은 터에 밭을 딛고 당시의 상황을 비판하고 비난했다. 장자에 나오는 얘기네요. 그들의 영웅은 농사를 발견한 전설적인 성군 신농이었다. 신농은 그들 시대의 야심 많은 통치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제국을 중앙 집거나 하려 하지 않고 각 본건국에 자율권을 주었다. 신농은 고관들을 공포에 떨게 하지 않았으며 농작물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대신 무위로 통치했다. 다른 은자들은 그냥 숲과 습지에서 사냥과 낚시를 하면서 전원의 삶을 사는 데 만족했다. 장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러나 기원전 4세기 중반에 들어서면 그들 또한 철학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그들은 이 철학이 양자, 가로 열고 기원전 440년에서 360년, 본명은 양주에게서 나왔다고 말했다. Short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양자는 책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사상은 다른 텍스트들에 보존되어 있다. 그는 유가와 묵가에 직접적이고 곤욕스러운 도전을 했다. 가족의 이해는 한 개인의 목숨이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늘은 모든 인간에게 고정된 수명을 할당했으며,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궁정에서 목숨이 매우 위험하므로 정치적 직위를 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춘추에 나오는 얘기라고 하네요. 춘추. 따라서 양가는 원칙에 따라 공적 생활에서 물러났다. 그들은 유가의 주장과는 달리 요와 순임금이 겸손 때문에 물러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물러났다고 주장했다. 양가는 침략군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왕위를 거부한 주나라 왕들의 조상 고공담보의 사례를 인용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들이나 동생을 사지로 모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없는 일이다. 고공담보는 양위연설에서 그렇게 설명했다. 이것도 춘추에서 나온 얘기네요. 양가는 인, 즉 모든 사람에 대한 관심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의 철학은 모든 사람은 각자라는 것이었다. 맹자에 나오는 얘기라네요. 각자, 개체로서 존재한다 라는 설명이죠. 매우 근대적인 사상을 가졌네요. 양가의 철학은 유가가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이기적인 태도였다. 유학자들은 양자가 털 한 호를 뽑아서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 해도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맹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양가는 다른 사람의 일이나 제도에 개입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최고의 의무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일만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회남자에 나오는 얘기랍니다. 회남자.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이 양가의 말이. 제 지금 라이프 스타일이 제 개체 하나 어떻게든 먹여 살리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양가는 인간 본성에 관여하지 말고 하늘이 세워놓은 도만 따라야 했다. 쾌락을 거부하거나 궁정 생활의 인위적인 제의를 따르는 것은 인간관계를 왜곡하기 때문에 잘못이었다.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예를 따르면 사람들과 진정으로 접촉할 수가 없었다. 삶은 자발적이고 진지해야 했다. 전국시대에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양가의 이상에 이끌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양가의 이상을 곤욕스럽게 여겼다. 맹자에 나오는 얘기네요. 그런 사람들은 예가 하늘의 도를 땅에 수립해 준다고 믿었다. 이런 예가 진실로 피해를 주는 것일까? 양자가 옳다면 백성을 위하여 쾌락을 거부한 덕이 높은 왕들은 어리석고 비뚤어진 것이며, 단순히 향락을 추구한 부도덕한 압제자들이 하늘에 훨씬 더 가깝다는 말이 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것일까? 그렇다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도덕성의 기초는 무엇일까?
자기 도야라는 육아의 이상이 잘못된 것일까? 양가가 그렇게 높이 치는 인간 본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직문 근처의 학궁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놓고 토론했으며 그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통치자를 인도하기 위해 육아의 입장에서 양자를 반박하는 심술이라는 신비한 논문을 쓰기도 했다. 심술은 주표시가 있는데 관자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심술. 마음심의 기술술. 마음의 기술이란 뜻인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 이 글의 저자는 인이 인간 본성의 왜곡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인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성, 휴머니티와 동의어다. 군주가 진정으로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자 한다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발견해야 한다. 숲으로 달아나 평화와 안정을 찾는 대신 명상으로 내적인 고요를 길러 나가야 한다. 깨달음을 얻은 군주는 열정을 제어하고 욕망을 가라앉히고 마음에서 산만한 생각을 비워 진실하고 참된 자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면 자신의 정신적인 힘을 분명하게 정의하게 되고 몸의 건강이 나아질 것이며 굳이 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의 인간이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중국인은 자기 성찰을 발견했으며 기원전 4세기에는 자신들 나름의 명상법을 개발했다. 우리는 이 초기 형태의 명상에 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지만 집중과 호흡 제어 훈련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옛날에 왕들은 신체의 정확한 방향을 잡아 도를 확립했다. 이제 심술에 따르면 군주는 자기 내면에서 진정한 중심을 발견하여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중국의 명상은 기의 관리에 기초를 둔다. 기는 서양어로는 번역이 어려운데 삶의 원료이며 삶의 기초적 에너지이고 삶의 원초적 정신이다. 기는 모든 존재에 생명을 주며 만물에 독특한 모양과 형식을 부여한다. 실제의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토대인 기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와 다르지 않으나 다만 더 신비할 뿐이다. 기는 물질보다는 에너지에 가깝죠. 궁극적인 제어력인 도의 인도를 받아 기는 주기적으로 다양한 조합으로 축적되어 바위, 식물, 인간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런 피조물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다. 결국 기는 흩어진다. 사람이나 식물은 죽고 바위는 해체된다. 그러나 기는 여전히 살아있다. 기는 쉼없는 변화의 솥 안에서 계속 넘실거리며 결국 다시 모여서 또 다른 형태를 띠게 된다. 따라서 우주 만물은 강도는 달라도 똑같은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 이 기라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아랫대와 비슷한 거고 인도에서는 뭐였지? 아트만이었나? 아트만이 아니고 뭐였지? 프라자파티인가? 아무튼 그런가 비슷한 거고. 그러니까 각 문화권마다 비슷한 개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기본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의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집중된 형태는 존재 자체의 실제의 정수, 즉 정이다. 명상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를 해방시키게 된다. 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는 모든 욕망, 증오, 불안한 정신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어하여 기가 방해받지 않고 하늘이 의도한 대로 마음, 정신, 몸을 흐르게 한다.
이렇게 도와 완전히 일치를 이루었을 때 명상을 하는 사람은 황홀경에 빠지며 내부에서 신성한 평화가 솟아오른다. 이것이 자신의 가장 깊고 가장 신성한 자아의 신인데 이것은 존재의 정수와 하나다. 따라서 깨달은 군주는 명상에서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한다. 그의 사고기관인 심만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청력, 시력, 팔다리도 더 건강해진다.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할당된 수명을 채울 수 있다. 그는 존재하는 만물의 정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전체와 합일되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소리친다. 만물이 내 뜻대로이며 내 자신 안에 있다. 중국이 무시무시한 전쟁으로 갈갈이 찢길 때 중국의 신비주의자들은 자기 내부에서 모든 것을 한데 끌어모으는 평정을 발견했다. 이런 통일을 향한 욕망은 변증과 토론이라는 새로운 유행의 특징이기도 했다. 묵과 유과 양가 사이에서 벌어진 열띤 토론의 결과 사람들은 논쟁의 기술에 매혹되었다. 그리스의 소피스트들과 마찬가지로 변자, 가로 열고 논쟁자들은 논쟁의 양쪽을 모두 입증하고 기존의 통념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과시하기를 즐겼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변증을 하찮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지만 논쟁자들은 자신의 작업이 일관성 있는 힘을 보여주며 겉으로 보기에 공통점이 없는 대상들을 한데 묶어 그 밑에 깔린 통일성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이렇게 소리쳤다. 나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한데 모으고 단단함과 결백함을 분별했다. 확실한 것과 확실하지 않은 것,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분별했다. 장자에 나오는 얘기네요. 이 초기의 변증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놀라운 인물인 해자. 기원전 370년에서 309년. 본명은 해시. 해자였다. 해자는 전국 가운데 가장 앞서 나간 나라로 꼽히던 위나라의 재상이었다. 위나라의 재상이었군요. 그의 글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지만 그는 묵자의 사상에 강한 친밀감을 느낀 듯하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그의 유일한 작업은 10가지 역설인데 이것은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그가 분별해낸 불완전성을 드러낸다. 이것도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 모양이에요. 해자는 말은 사물이 영속하고 견고하다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나는 월나라로 떠났고 어제 그곳에 도착했다. 시간은 전적으로 상대적인 것이다. 오늘의 어제는 어제의 오늘이며 오늘은 어제의 내일의 어제다. 또 해자는 다른 역설에서 우리가 지닌 공간 개념의 상대성을 보여준다. 나는 온 세상의 중심이 어디인지 안다. 연나라의 북쪽이고 월나라의 남쪽이다. 연나라는 중국의 북쪽이고 월나라는 남쪽이기 때문에 중심은 논리적으로 이 양극단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인의 관점에서 벗어나면 어느 지점이나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직선상의 어느 지점이든 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명제들은 사실 명상을 위한 참조점들로서 우리가 안다고 상상하는 차이점들이 망상임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심지어 삶과 죽음도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해가 중천에 있으면 지는 것이다. 해자는 그렇게 말한다. 태어나는 것은 죽는 것이다. 모든 것은 흐르며 따라서 어떤 피조물의 생명이든 존재하는 첫 순간부터 이미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높다나 낮다라는 말을 쓴다. 하나의 대상이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만 높을 뿐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늘은 땅과 같은 높이에 있고 산은 연못과 같은 높이에 있다. 사물을 단단하고 확고한 범주에 집어넣는 것은 잘못이다. 모든 것, 심지어 피상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것들조차 독특하기 때문이다. 합쳐진 것은 나눠진 것이다. 따라서 하늘과 땅, 삶과 죽음, 우월한 것과 비천한 것 등 만물은 하나다. 하나다. 해자는 정치가이자 활동가, 묵가로서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가 있으며 사회적인 운 또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다. 이런 역설은 중론에서 조금씩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자는 이 중국이 중론을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어떤 정신 세계가 이 해자에서 좀 발견되는 것 같네요. 해자는 첫 번째 명제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너머에 있는 어떤 실제를 가리킨다. 가장 큰 것은 바깥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가장 큰 일자라고 부른다. 가장 작은 것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가장 작은 일자라고 부른다. 이게 대일과 소일이네요. 우리는 어떤 물체가 다른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것을 크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것은 크다. 우리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크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장 크다와 가장 작다라는 범주가 우리 마음에 존재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을 상상할 힘이 있음을 보여준다. 언어는 우리 생각의 구조에 대제한 초월을 드러낸다. 해자의 역설들은 제논의 역설들과는 달리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명제 10가지는 초월과 자비의 관념이라는 틀 안에 있다. 해자는 첫 번째 명제에서 우리의 관심을 그 자체 너머에 아무것도 없는 큰 것으로 돌린다. 10번째이자 마지막 명제는 묵가적이다. 두루 만물을 사랑하면 하늘과 땅도 하나가 된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초가 되는 구별 자체가 망상이므로 우리는 모든 존재에게 똑같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 명제는 첫 번째 명제를 돌아본다. 큰 것은 실제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은 구별되거나 대립하지 않는 하나다. 따라서 만물은 우리의 사랑과 궁극적인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 네, 아주 재밌는 사상을 얘기했네요. 불교의 불이 사상과도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불이 이런 영적인 전망은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게 해자가 중국 축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 장자 기원전 370년에서 311년과 우정을 나누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는 듯 하다. 장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좀 쉬었다 할까요? 장자 얘기가 좀 기니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할게요. 아이고.
이제 좀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자인 장자는 언뜻 보기에 위나라의 위험 있는 재상 해자와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듯하다. 장자는 평생 아웃사이더로 살았다. 한 번은 누더기를 입고 신은 끈으로 묶은 채 위나라 왕을 찾아간 적도 있었다. 몇 년 동안은 신을 짜서 생계를 유지하며 빈민가에 살았다. 그러나 장자는 원기왕성하고 독창적이고 총명한 정신을 지녔으며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도 절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해자와 논쟁을 즐겼으며 해자가 죽은 뒤에는 이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나 결국 장자는 변증이 너무 편협하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해자는 묵가였다. 그러나 육아도 옳을 수는 없는가? 해자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면 왜 한 가지 철학만 옳겠는가? 장자의 관점에서 볼 때 철학자들이 말다툼을 하고 점수를 따는 것은 순전히 자기 중심주의의 발로였다. 도는 옳고 그름, 참과 거짓에 관한 인간의 제한된 관념 너머에 있었다. 장자가 썼다고 하는 책, 장자는 사실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 말까지 나온 글들의 묶음이다. 전통적으로 앞부분의 7장만 장자 자신이 직접 썼다고 여겨졌지만 현대의 분석 결과 이 4편도 후기의 자료를 담고 있으며 다른 부분에 있는 글 가운데 일부가 역사적인 인물 장자의 문체에 더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책은 사생활의 방어에서 시작한다. 장자는 묵가와 육아에 짜증이 났다. 그들이 자존심으로 터져 나갈 듯한 태도로 오만하게 자신들에게 세상을 구할 사명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정치는 인간 본성을 바꿀 수 없다. 왕이나 정치가가 백성의 생활에 간섭하면 어김없이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장자는 다스리지 않음을 믿었다. 무의지치라고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에게 인간이 만든 법칙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잘못된 일이었다. 그것은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잘라서 짧게 줄이거나 말머리에 고삐를 씌우거나 소의 코를 뚫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장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장자는 처음에 평화와 안정을 찾아 공적 생활에서 물러났을 때는 양가였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떤 생물이든 완벽히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장자는 어느 날 숲을 지나다가 밤나무 한 그루에 커다란 까치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화를 들어 신중하게 겨냥했다. 까치는 장자가 있는 것을 알아채지도 못했다. 까치는 그늘진 아늑한 곳에 앉아 범아제비 한 마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런데 또 그 범아제비는 햇볕을 쬐는 맛 좋은 매미에게 눈독을 들이는 바람에 자신의 위험을 까맣게 몰랐다. 장자는 슬픈 듯 한숨을 쉬었다. 아,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 다른 것에게 재난을 가져오고 또 자신도 재난을 당하는구나.
이 생물들 가운데 어느 것도 임박한 위험을 깨닫지 못했다. 서로 사냥을 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상호 파괴의 사슬에 얽혀 있었다. 아무도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 수는 없다. 은자도 마찬가지다. 장자 자신도 가치를 겨냥하느라 바빠서 숲지기가 나타난 것도 몰랐다. 숲지기는 화가 나서 장자를 쫓아버렸다. 이 사건은 장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석 달 동안 우울했다. 장자는 이제 양가의 신조가 착각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양가가 가르친 대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우리는 파괴하고 파괴를 당하고 먹고 먹히는 조건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이러한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파괴와 사멸이라는 무한한 과정에 적응하지 않으면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예, 장자에 이런 사상이 있었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놀라운 통찰이네요. 네, 체크를 좀 하는 게 낫겠어요. 봅시다. 아이고, 정견이가 작살 내가지고 이거 안 나오네. 참, 자식, 너무 아까운 거. 여기 작살 내가지고 안 나옵니다, 이거는. 자식. 아우, 아우, 얄미워. 아우. 어디 갔어? 얄미운 자식, 쳐다보는 거 봐야죠. 야, 아빠 거를 그냥 막 물어뜯으면 어떻게 하냐? 야, 에이, 진짜. 아빠 공부하는 그 볼펜이든 뭐든 입에 닿기만 하면 그냥 물어뜯고 이 자식이. 에이. 파괴를 하고 있네요, 저놈이.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파괴하고 파괴를 당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먹고 먹히는 조건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이러한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파괴와 사멸이라는 무한한 과정에 적응하지 않으면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장자는 이 일을 겪은 뒤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이 유동적이며 늘 다른 뭔가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동결시켜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천도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다. 생명의 무한한 변화로부터 차단되어 자율적이고 자족적인 것이 되려는 시도는 우주의 아름다운 리듬에 어긋나는 것이다. 장자는 이것을 완전히 파악한 뒤 환희와 더불어 자유를 느꼈다. 그렇죠. 생명의 무한한 변화로부터 차단되어 자율적이고 자족적인 것이 되려는 시도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어긋나는 것이다. 장자는 이것을 완전히 파악한 뒤 환희와 더불어 자유를 느꼈다. 그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생명을 무한히 보존하려는 노력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과 삶, 기쁨과 슬픔은 낮과 밤처럼 서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죽어서 장자의 길을 그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터였다. 그는 늘 본질적으로 자신이었던 상태, 가로 열고 우주의 가없이 변하는 매트리스의 아주 작은 부분을 유지할 터였다. 장자는 가끔 친구와 제자들에게 이런 진실을 전달하려고 충격 전술을 사용했다.
장자의 부인이 죽었을 때 해자는 조문을 하러 갔다가 장자가 아무렇게나 앉아 떠들썩하게 노래를 부르며 망가진 낡은 통을 두들긴 것을 보고 경악했다. 애도 기간에 지켜야 할 엄숙한 의식들을 말도 안 되게 모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자가 말했다. 저 여인은 당신 부인이었소. 당신 자식들을 낳아주었소. 최소한 저 여인을 위해 눈물이라도 흘려주어야 하는 것 아니오? 그러자 장자는 웃음을 지었다. 아내가 죽은 직후에는 장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애도를 했다. 그러나 아내가 태어나기 전 아내가 우주의 원료인 무한히 부글거리는 기의 일부에 불과했던 때를 생각해 보았다. 어느 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기가 새로운 방식으로 뒤섞여 갑자기 자신의 귀중한 아내가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내는 죽어 다른 변화를 겪는다. 내 아내의 삶과 죽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이 번갈아 찾아드는 것과 같다네. 이제 장자의 아내는 가장 큰 저택인 도의 가슴에 누워 편히 쉬고 있었다. 그가 울고 불평을 한다면 사물의 진정한 존재 방식인 도에 완전히 어긋나는 짓을 하는 것일 터였다. 이것도 장자에 나오는 얘기. 유명한 얘기죠.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웃고 즐기고 춤추고 그랬다는 얘기. 장자와 그의 친구들은 추구이 시대의 다른 많은 현자들을 곤욕스럽게 했던 변화, 죽음, 해체를 보며 생각에 잠긴 채 초연한 기쁨을 느꼈다. 어느 날 장자의 제자인 자려가 죽어가는 친구 자례를 문병갔다. 자려는 친구의 처자식이 침상 옆에서 흐느끼는 것을 보고 언짢아 하며 말했다. 쉬 비키시오.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간섭하지 마시오. 이어 병든 친구를 보며 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놀랍구나. 좋아요. 이번에는 자네를 무엇으로 만들까? 자네를 어디로 보낼까? 자네를 쥐의 간으로 만들려나? 벌레의 팔뚝으로 만들려나? 그러자 죽어가는 친구가 대답했다. 인용입니다. 부모는 우리의 일부라네.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 우리는 부모의 뜻을 따르지. 하물며 음양의 기운이 내리는 명령은 훨씬 더 완벽하게 따라야 하지 않겠나. 음양이 나를 여기 죽음의 문턱으로 데려왔으니 그 뜻에 저항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일 것이네. 우리가 삶을 축복이라 부르니 죽음도 축복임에 틀림없네. 힘센 대장장이가 쇠붙이를 다루는데 그 쇠붙이가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 아니 나는 그 전설적인 검 마기아가 되어야겠소. 그러면 대장장이가 그 쇠붙이를 상스럽게 여기겠는가. 따라서 내가 우연히 사람의 형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인간 오로지 인간 하고 고집한다고 해보세. 그러면 조화가 나를 상스러운 사람으로 보겠는가. 나는 천지를 힘센 대장간으로 조화를 힘센 대장장이로 본다네. 따라서 나를 어디로 보내건 내가 어찌 불평을 하겠는가. 나는 푹 잠이 들 걸세. 그러다가 갑자기 깨어날 거야. 장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장자와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을 보존해야 할 독특하고 귀중한 개인이라는 생각을 버리자 공경이 닥쳐도 초연한 태도로 명랑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차분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네. 일단 하늘의 도와 완전히 조화를 이루면 현실과 조율되기 때문에 평화를 얻는다. 도란 무엇일까? 장자는 여러 번 도를 생각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어떤 특질도 어떤 형태도 없다. 경험할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다.
신은 아니다. 천지가 있기 전부터 존재했으며 신을 초월한다. 태고보다 더 오래되었지만 그렇다고 낡지는 않았다. 돈은 존재인 동시에 비존재이다. 돈은 자연으로 만드는 모든 무수한 패턴, 형식, 잠재력을 표현한다. Was there a transcendental breakthrough in China? 돈은 신비하게 기의 변화를 명령하지만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 양식의 특징을 이루는 모든 구분이 멈추는 지점에 존재한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물질에 관하여 잘난 체하며 이야기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우스꽝스럽고 자기 중심적인 언쟁을 낳을 뿐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한 이론을 선택하고 다른 이론을 거부하는 것은 실제를 왜곡하고 삶의 창조적인 흐름을 우리 자신이 만든 통로로 강제로 밀어 넣으려 하는 것과 다름없다. 유일하게 타당한 주장은 우리에게 의심과 스스로를 알지 못한다는 명료한 인식을 가져다주는 질문뿐이다. 확실성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당황해서는 안 된다. 이런 혼란이 우리를 도로 이끌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자, 책한 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도란 무엇일까? 장자는 여러 번 도는 생각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어떤 특질도 어떤 형태도 없다. 경험할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다. 신은 아니다. 천지가 있기 전부터 존재했으며 신을 초월한다. 태고보다 더 오래되었지만 그렇다고 낡지는 않았다. 돈은 존재인 동시에 비존재이다. 돈은 자연으로 만드는 모든 무수한 패턴, 형식, 잠재력을 표현한다. 여기가 이제 체크한 부분인데요. 돈은 신비하게 기의 변화를 명령하지만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 양식의 특징을 이루는 모든 구분이 멈추는 지점에 존재한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물질에 관하여 잘난 체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우스꽝스럽고 자기중심적인 언쟁을 낳을 뿐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한 이론을 선택하고 다른 이론을 거부한다는 것은 실제를 왜곡하고 삶의 창조적인 흐름을 우리 자신이 만든 통로로 강제로 밀어넣으려 하는 것과 같다.
유일하게 타당한 주장은 우리에게 의심과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명료한 인식을 가져다주는 질문뿐이다. 확실성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당황해서는 안 된다. 이런 혼란이 우리를 도로 이끌기 때문이다. 이 중국의 철학이 성숙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주의는 깨달음의 가장 큰 장애다. 우리가 어느 한 의견과 동의시하게 되는 것은 자기에 대한 부풀려진 느낌 때문이다. 에고 때문에 우리는 말다툼을 하고 간섭을 한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맞게 바꾸고 싶기 때문이다. 장자는 종종 짓궂게도 공자를 빌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곤 했다. 어느 날 안회가 공자에게 난폭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위나라의 젊은 왕을 고치러 떠난다고 말했다. 그러자 공자가 말했다. 그런데 너는 너 자신도 완전히 도를 깨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가?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법을 제시하고 육아의 원리 몇 가지를 설명하는 것 뿐이었다. 어떻게 이런 외적인 지시로 왕의 잔혹성의 원천을 이루는 모호한 잠재의식과 충동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뿐이었다.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이런 부산한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자신의 내적 핵심을 찾는 것이었다. 공자는 말했다. 자, 인용입니다. 관심을 집중하라. 귀로 듣기를 그치는 마음으로 들어라. 그런 다음 마음으로 듣기를 그치고 내 근본 정신 가로 열고 귀로 들어라. 듣는 것은 귀에서 그친다. 마음은 사물들을 합하는 데서 그친다. 그러나 귀는 텅 비어 있어 모든 사물을 다 받아들인다. 도는 이 텅 빈 곳에 깃든다. 비우는 것이 곧 마음의 재개이다. 비워라. 좋은 말이에요. 마음의 재개에 주표시가 있습니다. 마음의 재개, 마음을 굶주리게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것은 또 자신의 마음에서 선입견을 없앤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앞부분에 조금 참고할 말이 있습니다. 아주 군대적인 사상인 것 같아서 체크해 봅니다. 자기중심주의는 깨달음의 가장 큰 장애다. 우리가 어느 한 의견과 동의시를 하게 되는 것은 자기에 대한 부풀려진 느낌 때문이다. 에고 때문에 우리는 말다툼을 하고 간섭을 한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맞게 바꾸고 싶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말다툼을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말다툼을 하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탁 놓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아를 먹일 기회를 모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아를 굶겨야 한다. 최선의 의도조차 우리의 자기중심주의의 방앗간에 들어가는 곡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회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그냥 도에 의해 형성되고 변하도록 내버려둘 뿐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안회가 길을 막는 일, 길을 자연적 흐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을 그만두면 도가 그를 통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야 안회는 세상에서 선을 위한 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화의 끝에 이르자 안회는 그 기획에는 관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하다. 사람들이 교의와 이론에 관한 주장을 멈추면 장자가 큰 암, 대지, 큰 암이라고 일컫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저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모순이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대립의 일치는 그들을 바퀴의 축, 도의 축, 원의 중심에 있는 축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그것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에 똑같이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자에 나오는 얘기네요. 깨닫지 못한 상태는 우물한 개구리의 시야와 같다. 조그만 하늘 조각을 보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한다. 장자는 실제 전체를 본 뒤에 관점이 영원히 바뀌었다. 큰 알은 결코 규정할 수 없다. 장자는 그 결과만 묘사할 터였다. 현자는 이런 알미 있기 때문에 상황이 벌어지는 대로 민감하고 똑똑하게 대응한다. 그는 미리 어떻게 행동할지 계획하지 않는다. 행동의 대안을 두고 고민하지도 않고 꽉 짜인 규칙을 고수하지도 않는다. 돌을 막는 일을 그만두고 나면 재능 있는 장인의 교묘한 솜씨를 닮은 자연스러움을 얻게 될 것이다. 장자는 공자 이야기를 또 한다. 공자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숲을 지나다가 끈적끈적한 막대로 매미를 잡는 곱추 노인을 만났다. 노인이 한 마리도 놓치지 않는 것을 보고 공자는 놀랐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노인은 집중력을 완벽하게 발휘하여 자신의 일에 몰입함으로써 엑스타시스, 즉 자기 망각을 이루어 도와 완벽한 조화를 이룬 것이 분명했다. 당신의 재주는 정말 교묘하군요. 당신에게 어떤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공자가 물었다. 있고 말고요. 곱추 노인이 대답했다. 노인 자신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는 몰랐다. 그러나 몇 달을 연습해보니 매미를 잡는 일에 완전히 집중한 상태에 이를 수 있었다. 지치지도 않고 몸이 기울지도 않고 매미 외에는 수많은 생물 가운데 어느 것도 절대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을 따르는데 어떻게 실패하겠습니까? 재밌네요. 노인은 자신의 의식적인 자아를 떠나 기가 자신을 장악하게 한 것이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의지를 모아 흐트리지 않고 유지하면 그의 정신에는 힘이 넘친다. 그래서 그의 두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숙고한 계획은 혼란을 일으키고 역효과를 낳는다. 또 장자는 목수 윤편의 이야기를 떠올린다. 윤편은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수레바퀴를 깎을 때 너무 많이 깎으면 굴대가 헐거워서 튼튼하지 못하고 덜 깎으면 빡빡하여 굴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깎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손으로 터득하고 마음으로 느낄 뿐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냥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 아들에게 말로써 깨우쳐 줄 수 없고 제 아들 역시 제게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유명한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분석이나 구분이나 대안들을 염두에 두지 않게 된 현자는 에고 원리를 떠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일을 하며 우주의 가장 깊고 가장 신성한 리듬과 하나가 된다. 이것은 어떤 느낌일까? 장자에는 은자인 자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날 제자인 안성자유가 스승이 하늘을 바라보며 얕은 숨을 쉬는 것을 보았다. 표정은 멍하니 마치 몸을 잊은 듯 했다.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자기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어떻게 된 일일까? 자기가 말했다. 자네도 그것을 알았던가? 나는 막 나 자신을 완전히 잃었다네. 자기는 장인이 자신의 일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라졌던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매달릴 때 우리는 도의 큰 변화로부터 소외된다.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잊었기 때문에 자기중심주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 그는 이제 전보다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는 말했다. 자네도 사람의 음악을 들어보았겠지. 하지만 대지의 음악을 들어보지는 못했을 걸세. 설사 대지의 음악은 들어보았다 해도 하늘의 음악은 못 들어보았을 걸세. 이런 더 큰 전망을 얻게 되면 모든 것이 함께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각각을 분리해낼 수 있다.
이것이 큰 앓미였다. 큰 앓은 크고 서둘지 않는 반면 작은 이해는 귀족고 바쁘다. 이전의 모든 사고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이런 깨달음은 얻을 수 없다. 진정한 현자는 지식을 쌓지 않고 하나씩 잊는다. 그러다 마침내 자신을 잊고 기쁘게 도안에 합쳐 들어갈 수 있다. 장자는 공자와 아내에 관하여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해준다. 제게 진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무슨 소리냐? 공자가 물었다. 인과 의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나쁘지 않구나. 하지만 아직 멀었다. 며칠 뒤에 아내가 다시 찾아와 말했다. 이제는 예와 악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멀었다. 다음날 아내가 또 찾아왔다. 그리고 마침내 스승을 놀라게 했다. 제가 나아졌습니다. 아내가 활짝 웃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잊고 있습니다. 공자가 깜짝 놀라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몸이 멀어지고 지성이 희미해지게 도와줍니다. 형체를 버리고 지각을 버립니다. 그런 다음 자유롭게 움직여 커다란 변화, 그리고 변화 속으로 섞여 들어갑니다. 그것이 제가 말한 가만히 앉아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창백해졌다. 제자가 자신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섞여 들어간다면 좋고 싫음에서 벗어난 것이다. 내가 모든 변화라면 영구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결국 진정한 현자는 여기 있는 너로구나. 이제부터 나도 너를 따르고 싶구나. 저는 이거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불교의 이제 수행법 중에 이제 윗바사나 수행법 중에 색수상 행식 이런 거 이거를 차례대로 잊어버리거든요.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런 색수상 행식을 읽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불교의 윗바사나 수행에서 그런 것과 좀 약간 공감이 되는 약간 연관성 있어 보이는 그런 얘기네요. 인과 의를 완전히 모르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냥 사물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다른 모든 것과 구별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별을 잇는다는 것은 구분되지 않는 통일성을 깨닫고 분리된 개인이라는 감각을 모두 잊는다는 것이다. 불교에는 이제 사선 이후로 비상비, 비상천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살짝 좀 까먹었는데 그런 설명은 이제 나중에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더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자의 깨달음은 붓다의 깨달음과 달랐다. 그 깨달음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장자는 영원한 황홀경에 사로잡혀 걸어다닐 수 없었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물을 분석하고 구별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었다. 때로는 하늘과 함께 있지만 때로는 인간과 하나일 때도 있었다. 그러나 장자는 삶의 중심에서 즉 만물이 성장하는 뿌리 또는 씨앗이자 만물이 회전하는 축과 평화를 이루었다. 장자가 묵가의 사랑이나 관심이라는 이상을 전적으로 즐겁게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다. 그렇게 관심을 쏟고 주의를 기울이기에는 개별적 존재들이 너무 더덥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감의 영성을
가르쳤다. 장자는 현자는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지 않다고 믿었다. 완벽한 인간에게는 자기가 없다. 장자는 그렇게 설명했다. 이런 부분이 불교와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중국에 이제 도착했을 때, 중국에서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을 때, 이런 이 도가의 눈, 이 도가의 기준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또 까먹었어요. 이제 이 기억력이 요즘에 좀 안 좋아지는 건지 어쩐지. 아무튼 중국 특유의 그런 도교를 눈으로 받아들인 불교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선불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선불교로. 확실히 읽어보니까 불교와 맞닿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인간에게 자기가 없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여긴다. 사람들이 울면 그도 운다. 그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여긴다. 분리된 특수한 자기 자신이라는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텅 비었으며 에고라는 왜곡시키는 렌즈 없이 거울처럼 다른 존재들을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다. 진정한 현자에게는 이인에 관한 규칙이 필요 없다. 그는 구태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둔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길을 찾는다. 큰 알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자의식 없이 자비를 베푸는 기술을 획득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렇네요. 좋습니다. 아주 잘 묘사를 했어요. 글 솜씨가 확실히 정말 좋습니다. 문장이 너무너무 훌륭해요. 체크를 했으니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공감의 영성을 가르쳤다. 현자는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지 않다고 믿었다. 완벽한 인간에게는 자기가 없다. 장자는 그렇게 설명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여긴다. 사람들이 울면 그도 운다. 그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여긴다. 분리된 특수한 자기 자신이라는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텅 비었으며 에고라는 왜곡시키는 렌즈 없이 거울처럼 다른 존재들을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다. 진정한 현자에게는 인에 관한 규칙이 필요 없다. 그는 구태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둔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길을 찾는다. 큰 알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자의식 없이 자비를 베푸는 기술을 획득한 셈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좀 하고 잠시 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서서 읽으니까 다리가 좀 아프네요. 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제 맹자입니다. 맹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는 자신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맹가, 기원전 372년에서 289년, 흔히 맹자라고 부른다. 맹가를 자기 본의의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맹자는 공적 생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다. 헌신적인 육아인 맹자는 직하학궁에서 학자가 되었지만 그의 진짜 야망은 조정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맹자도 공자와 마찬가지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는 제나라의 선왕이나 양나라의 해왕을 찾아갔으나 신임을 얻지 못했다. 둘 다 맹자 사상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비실용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맹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며 군주들에게 도로 돌아오라고 설득했다. 맹자는 장자처럼 세상에 등을 돌리지 못했으며 자신이 하늘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일을 위임받았다고 믿었다. 맹자는 역사에서 하나의 유형을 보았다. 대략 500년마다 성군이 나타났으며 그러기 전에는 평범한 명망가들이 통치했다. 초기 주나라 왕들의 통치 이래로 700년이 흘렀기 때문에 새로운 성군의 치료는 안타깝게도 너무 늦어지고 있는 셈이었다. 맹자는 중국이 변했다는 사실을 예리하게 의식했다. 그가 보기에는 나쁜 쪽으로 변했다. 오늘날만큼 백성이 압제적인 통치에 시달린 적이 없었다. 하늘이 세상에 평화를 주고 싶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맹자는 그렇게 단식했다. 하늘이 정말로 세상을 구하고 싶어 한다면 자신 외에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네, 맹자에 나오는 얘기네요. 맹자는 평민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군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자신이 군주들에게 하늘이 보낸 사자로 임명을 받았다고 믿었다. 백성은 선한 지도자를 찾아 울부짖고 있었다. 그들은 자비와 정의를 보여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접하는 통치자에게 언제라도 모여들 터였다. 군주들이 자신을 절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맹자는 물러나 자신이 섬기려 했던 통치자들과 토론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그는 힘으로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강압적인 통치에 복종했다. 그러나 평화를 사랑하는 왕이 권좌에 오르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몰려들 것이다. 선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해왕에게 군사적 힘에 의존하는 대신 형벌과 세금을 줄여 사람들이 밭을 깊이 갈고 빨리 잡초를 뽑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힘 있는 젊은 사람들은 남은 시간에 가족의 예에 따라 살 것이며 좋은 형제와 아들이 될 것이다. 이들이 이런 도덕적 기초를 닦게 되면 자연스럽게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어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들은 몽둥이로만 무장을 한다 해도 큰 나라의 견고한 갑옷과 날카로운 무기에 패배를 안길 것이다. 왜? 훌륭한 신하들은 모두 정의롭고 자비로운 왕의 조정에서 봉사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농부들은 그 왕의 땅을 경작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그 왕의 도시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맹자는 왕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면 천하에 자신의 통치자를 미워하던 모든 자들이 전하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공자는 예만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맹자는 전국시대의 경제와 농업을 지켜보았다. 맹자는 요순의 예의, 능숙함을 존경하는 대신 그들을 공학자로 행동하는 실천적인 인간으로서 존경했다. 요임금이 중국에 무시무시한 홍수가 일어났으나 모든 사람 가운데 요임금만이 불안으로 가득했다. 요는 수로를 파 물이 바다로 흘러들게 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땅을 고르게 다듬어 살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었다. 순임금은 우에게 토목 사업을 맡겼으며 우는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강을 준설하고 강바닥을 깊이 파고 새로운 제방을 건설했다. 그 기간 동안 우는 단 하루도 자기 집에서 자지 않았다. 농사를 지을 여유도 없었다. 그래서 순이 후직에게 곡식을 재배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맡겼다. 그러나 사람들이 배가 부르자 도덕적 기준이 낮아졌으며 순은 이것 때문에 크게 걱정했다. 그래서 순은 설을 사도로 임명하여 사람들에게 인륜의 예를 가르치게 했다. 맹자는 성군들이 백성에게 느꼈던 애정어린 관심을 강조했다. 그의 이야기에서 요와 순 두 임금에게서 나타나는 성군의 첫 번째 표시는 그들이 백성을 걱정하고 백성의 공경에 불안해하며 늘 우려와 고민으로 가득했다는 것이다. 현자는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한다. 모두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민감한 마음을 지녔으며 이것은 자애로운 통치로 표현된다. 성군들은 그저 자신의 백성에게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그들은 정력적으로 또 창조적으로 이 관심을 효과적인 행동으로 바꾸었다. 그들은 선하고 실용적인 통치는 자비, 자기 이해 관계를 넘어보는 능력, 자신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여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생겨났다. 전국시대의 군주들은 요순 같은 특별한 재능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이타주의는 모방할 수 있었고 모방해야 했다. 공자는 인을 정의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맹자는 거기에 분명하고 좁은 의미를 부여했다. 자애였다. 이것은 군주가 세상에 등을 돌릴 수 없게 만드는 핵심적인 덕이었다. 그는 묵자의 모든 사람을 향한 관심을 불신했다. 이런 일반화된 호의는 사회의 핵심을 이루는 가족의 유대를 훼손할 것이라고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심이 가족에 머물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맹자는 선왕에게 그의 가족 가운데 나이든 구성원들을 정중하게 대하는 데서 시작하라고 말했다. 이런 존경의 습관을 익히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다른 가족의 나이든 사람들에게로 확장할 수 있을 터였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자신의 모든 백성을 자애심으로 대하고 백성은 기쁜 마음으로 그의 통치에 복종할 터였다. 맹자는 인의 통치가 인위적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타인의 고난에 동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믿었다. 그는 제나라 선왕에게 왕이 그 무렵 제물로 끌려가는 황소의 생명을 구해준 일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왕은 그 가엾은 짐승이 궁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고 그 애처로운 울음을 듣자 신하에게 소리쳤다. 살려주어라.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죄 없는 사람처럼 소가 두려움에 움츠러든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구나. 이것은 선한 충동이었지만 시작에 불과했다. 왕은 이런 본능적인 자비심을 그의 백성에게 적용하고 그들에게 더 인정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의 관심을 다른 나라로 넓혀야 한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고 믿었다. 자연 발생적으로 인으로 기운다는 것이었다. 국가는 사람들이 오직 자기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며 선은 외부에서 그들에게 주입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맹자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 몸이 성숙한 인간으로 발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나쁜 습관이 신체적 성장과 도덕적 성장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선을 향한 본능적인 경향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네 가지 충동, 그리고 단이 있어 이것을 제대로 개발하면 네 가지 기본적인 덕이 자란다. 즉 인의 예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지다. 네 가지 충동은 언제나 크게 자라날 새싹과 같다. 이 싹들은 우리에게 팔다리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전혀 자비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없다. 아이가 우물가에서 비틀거리며 우물에 빠질 것을 보이면 누구나 즉시 아이를 구하려고 달려나간다. 이 행동은 아이 부모의 환심을 사려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의 존경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울음이 짜증나서도 아니다. 자비심이라는 본능적 충동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다.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아기가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마찬가지로 수치심이 전혀 없거나 기본적인 옳고 그름의 감각조차 없는 사람은 결함이 있는 인간이다. 사람을 불구자나 경으로 만들듯이 그 싹을 짓밟을 수도 있지만 싹을 제대로 길러준다면 스스로 힘차고 역동적인 힘을 얻게 된다. 일단 이 싹이 움직이게 되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바꿀 뿐 아니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바꾼다. 왕의 힘과 마찬가지다. 이 네 가지 싹을 모두 개발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세상을 구할 수 있다. 맹자는 전국시대의 혼란기에 살았다. 그는 선의 맹아가 쉽게 파괴될 수 있음을 알았다. 어디를 보나 탐욕과 이기심이었으며 그는 이것이 기의 흐름을 막고 선으로 향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왜곡시킨다고 믿었다. 싹은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는 기관인 마음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그냥 던져버렸다. 보통 사람들은 잔혹, 굶주림, 착취에 의해 부패했다. 상층 계급은 사치, 쾌락, 권력, 명성에 탐닉하는 바람에 싹을 소홀히 하여 오그라들어 죽게 내버려둔다. 오직 성숙한 사람인 군자만이 자신의 마음이 살아있도록 유지해 나간다.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은 우산을 닮았다. 우는 소우자의 매산자입니다. 우산이라는 건. 우산은 한때 잎이 무성한 숲으로 덮여 있었는데 무모하고 야만적인 벌목으로 헐벗게 되었다. 이제는 우산에 나무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믿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에게 좋은 자질이 있었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잠재력은 분명히 있다. 진실로 기르는 기회를 얻으면 자라지 않을 것이 없고 그런 기르는 기회를 잃으면 시들지 않을 것이 없다. 맹자는 낙관주의자였다. 설사 마음을 잃더라도 언제나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무의는 답이 아니다. 세상은 유의, 그리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요구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인간들은 하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육아에서 교육의 목적은 길을 잃은 자비심을 찾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인간성이 이렇게 위축된 것에 관심을 두지 않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사람들은 사라진 닭이나 개를 찾는 데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만 자신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네 가지 핵심 덕, 인의 예지를 개발하여 요순과 같은 현자가 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없다. 자비심을 찾아내 양육하면 그 마음은 원래의 본성상 숲의 부위처럼 타오르거나 땅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샘처럼 공중으로 터져나올 것이다. 현자는 자신의 인간성을 완전히 실현하여 하늘과 하나가 된 사람에 불과하다. 처음에는 우리 대부분에게 자비심이 어렵다.
우리는 자의 존경, 정의, 공정을 갖춘 행동을 늘 되풀이하며 내적인 덕을 길러내야만 한다.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할 때마다 싹은 힘을 얻어 마침내 기본적인 덕은 습관이 된다. 유의를 힘차게 강화하면 움직이지 않고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이 제어하기 어려운 습관들을 제어할 수 있다. 이 선을 향한 투쟁에서 버티는 사람은 맹자가 큰 물 같은 기 가로 열고 호연지기라고 부르는 것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은 맹자 자신이 만들어낸 말이지만 그 자신도 설명하는 것은 어려워했다. 이것은 인간을 신성한 경지로 들어올리는 특별한 종류의 기였다. 인용입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광대하고 굽힘이 없는 기다. 이것을 성실하게 길러 그 앞에 아무런 장애를 놓지 않으면 이것은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을 채운다. 이것은 의와 도를 결합하는 기다. 이것이 없으면 다 무너진다. 이것은 축적된 의에서 태어나며 어떤 사람이 간헐적으로 의를 보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맹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평범하고 약한 인간이라도 인을 실천하면 도와 조화로운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장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자의식은 기의 흐름을 방해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다. 맹자는 그렇게 반박한다. 도와 통일을 이루는 상태는 규율이 잡힌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황국률이 핵심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군자를 진정한 인간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었으며 개인이 전 우주와 신비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었다. 맹자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꼽히는 대목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물이 내 안에 있다. 자신을 돌이켜보아 내가 나 자신에게 성실하면 그보다 큰 기쁨이 없다. 너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접하려고 최선을 다하면 이것이 인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임을 알게 될 것이다. 코멘트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맹자는 좀 수준이 낮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 자신만큼 중요한 것처럼 행동하면 만물과 환희에 찬 통일을 경험할 수 있다. 군자는 이제 자신과 다른 생물 사이에 구분이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이 괴로운 세상에서 영원히 신성한 힘이 된다. 맹자는 왕의 자기중심주의가 예의 구속을 받았던 봉건 시대를 돌아보면서 그런 왕의 백성은 만족했을 것이라고 믿었다. 전국시대의 폭력과 공포를 생각하면 그 머나먼 시절은 황금기처럼 보였다. 왕은 도의 힘을 발산했으며 백성에게 깊은 도덕적 영향력을 발휘했고 백성은 행복했고 느긋했고 만족했다. 그들은 누구 덕분인지도 모르면서 매일 선을 향해 나아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역량이 있는 왕이 없었다. 대신 누구나 군자, 즉 완전하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환경에 그런 왕과 똑같은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군자는 그가 지나가는 곳은 변화시키고 그가 거하는 곳에서는 놀라운 일을 해낸다. 그는 위의 하늘이나 밑의 땅과 같은 흐름에 있다. 그런데 그가 작은 혜택밖에 주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길었는데요. 저는 장자 부분이 좀 더 인상 깊었고, 맹자는 사실 좀 크게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보수주의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맹자를 좀 보긴 했는데 크게 인상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냥 재미는 있어요. 그냥 뭐랄까 상식주의자
정도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벌써 이제 12시 43분인데요. 좀 배도 고프고 밥 좀 먹고 오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